어머니, 냄새나요. 씻고 말하세요. 며느리가 제게 한 말입니다. 68,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냄새난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빗속을 헤맸던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3개월 뒤 그 며느리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될 줄은요. 은빛의 시간과 함께하는 오늘의 사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이미 주방에서 도마질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맑은 소고기 뭇국을 끓이고 아침잠 많은 아들을 위해 보리차를 시원하게 식혀두는 일. 그게 이 집에서 내가 가진 유일한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30 넘은 아들이 장가를 가고 그 집에서 손주를 키워주며 살게 되었을 때만 해도 나는 세상 다 얻은 줄 알았지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라며 살갑게 굴던 며느리의 그 미소가 내 노후를 지켜줄 비단길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림자 혹은 돈 안 드는 파출부일 뿐입니다. 며느리 미진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고 닫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국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말을 건넵니다. 미진아, 국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라. 오늘 재혁이 유치원 끝나고 치과 가는 날이지? 내가 데리고 다녀올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인 관리비 고지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칩니다. 어머니, 이번 달 전기료 보셨어요? 건조기를 얼마나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낮에는 외출할 때 코드 다 뽑아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집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 켜고 건조기 돌리시는 거, 그거 다 저희가 버는 돈이에요.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에 숟가락을 들던 아들이 슬쩍 눈치를 봅니다. 나는 속으로 진우가 한마디라도 해주겠지 기대했지만 아들은 내 편을 드는 대신 며느리 어깨를 토닥이며 한숨을 쉽니다. 엄마, 미진이 말이 맞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 정말 힘들거든.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기세등등해집니다. 어머니도 이제 이 집 구성원이신데 관리비 정도는 조금이라도 보태시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쓰시는 물값만 해도 이게 얼마야. 상식이라니.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국 끓이느라 쓴 물이고 내 손주 땀 젖은 옷 빨아주느라 돌린 건조기인데 저들이 직장 가서 떵떵거릴 수 있게 내가 등 굽어가며 살림한 건 계산기에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출근 가방을 챙기며 쐐기를 박듯 말합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승진 누락돼서 예민해요. 집에서라도 돈 걱정 안 하게 도와주세요. 정관리비 내실 돈 없으시면 재혁이 영어 학원비라도 어머니 쌈짓돈에서 좀 보태주시든가요.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가족끼리도 계산할 건 해야죠. 며느리가 하이힐을 신으며 중얼거립니다. 아, 오늘 회사 앞 그 기사식당에서 팀 점심 회식이래. 진짜 싫은데. 회사가 하필 그런 동네에 있으니 점심 먹을 때도 변변찮아.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회사가 어디든 나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텅 빈 집 켜져 있는 거실 불빛조차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얼른 꺼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내 손을 들여다봅니다.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톱 밑은 물기가 가실 날이 없어 갈라졌는데 이 손으로 해온 세월이 공짜였다는 말에 헛웃음이 납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이 집 월세를 내마. 내 떳떳하게 돈 벌어서 그 잘난 전기세, 물값 다 던져주고 말 거다. 내가 비록 이른이 다 됐지만
사지 멀쩡한데 설마 밥벌이 하나 못하겠느냐. 나는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번듯한 카페? 그런 건 어떻게 주문하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건 뜨거운 솥 앞에서의 정성뿐이지요. 동네 골목 끝 투박한 간판이 걸린 원조 기사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구인 광고도 붙어 있지 않았지만 나는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를 훑어봅니다. 이 할머니가 여기 웬일이셔? 밥 먹으러 오셨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설거지든 바닥 닦기든 시켜만 주세요. 나 밥 잘 짓고 일머리 좋습니다. 돈은 많이 안 주셔도 되니까 나 일 좀 시켜주쇼. 식당 주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내 부르튼 손목을 바라봅니다. 아이고, 근데 할머니, 여기 일 진짜 힘들어요. 점심시간엔 근처 회사원들 밀려와서 전쟁통이고 불판 닦는 것도 보통 고된 일이 아닌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평생 일만 했어요. 시켜만 주시면 말썽 안 부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주 유치원 보내고 나면 앞치마를 두르고 산더미 같은 불판을 닦고 며느리 퇴근 전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 국을 끓였습니다. 기사식당의 하루는 고되다 못해 온몸의 마디마디를 지식여 놓는 것 같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쇠수세미로 박박 밀다 보면 손가락 끝이 무뎌지고 뒤꿈치는 갈라져 피가 맺히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퇴근하며 받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을 주머니에 넣을 때면 며느리 앞에서 비굴해졌던 마음이 조금은 꼿꼿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의심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나를 피합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몸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요? 꼭 싸구려 식당 음식 냄새 같은 거요. 제역이 교육상 안 좋으니까 좀 씻으세요. 나를 식충이 취급하는 며느리의 독설보다 더 뜨거운 것이 내 앞치마 깊숙한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꼬박 허리 한번 못 펴고 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 이 돈이 나중에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의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식당의 하루는 고되다 못해 온몸의 마디마디를 지식여 놓는 것 같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쇠수세미로 박박 밀다 보면 손가락 끝이 무뎌지고 뒤꿈치는 갈라져 피가 맺히기 일쑤지요. 그래도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현찰 몇 장을 만질 때면 며느리 앞에서 비굴해졌던 마음이 조금은 꼿꼿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위안도 오늘 아침 거실에서 들려온 웃음소리에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방에서 식구들 먹일 아침을 준비하는데 거실 탁자 위에 화려한 사진이 담긴 안내 책자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남아 최고급 풀빌라, 에메랄드빛 바다에서의 휴양 같은 문구들이 내 눈을 찔렀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들뜬 목소리로 비행기 시간을 맞추고 손주 녀석은 벌써 수영복을 찾으며 집안을 뛰어다닙니다. 미진아, 이게 다 뭐냐? 어디 여행 가니? 내 물음에 며느리는 화장품을 바르던 손길을 멈추지도 않고 건조하게 대답합니다. 아, 어머니. 재혁이 영어 학원 방학도 하고 해서요. 저희 이번에 다낭에 있는 풀빌라 예약했어요. 거기가 그렇게 좋다더라고요. 진우 씨도 요즘 회사 일로 너무 지쳐 보여서 큰맘 먹고 결제했어요.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 속엔 우리라는 단어만 가득할 뿐 그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며느리가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 속 내 모습을 힐끗 봅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요.
비행 시간도 길고 날씨도 습하다던데 어머니 무릎 수술하신데 덧날까봐 걱정돼서요. 그때 아들이 거실로 나오며 어색하게 웃습니다. 엄마, 거기 비행 시간도 길고 날씨도 엄청 습하대요. 엄마 저번에 무릎 수술하신데 덧날까봐.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들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지만 동시에 며느리 눈치를 보는 두려움도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집 좀 잘 봐주세요. 환기 자주 시키시고요. 아,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드시면 돼요. 배달 음식 시키면 돈 아까우니까요. 아들이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듭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나 무릎도 안 좋은데 비행기 타면 고생이지. 너희들끼리 재미나게 다녀오너라.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전 전기세 아깝다며 나를 닥달하던 며느리가 수백만 원짜리 풀빌라 예약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해치우는 걸 보니 내가 지켜온 이 집의 평화가 얼마나 가짜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아들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들이 망설이며 내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요. 사실 엄마도 모시고 가고 싶은데 미진이가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둘이서만 좀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엄마, 다음엔 꼭 모시고 갈게요. 약속할게. 아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나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더 슬펐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서 가거라. 미진이 기다린다.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 씨, 뭐 하세요? 택시 왔어요. 그날 오후 식당 일을 하러 나가는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홀에서 행주질을 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려 자꾸 헛손질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구석자리, 늘 같은 시간에 와서 제육볶음. 한 접시를 정갈하게 비우고 가던 노신사가 조용히 나를 불렀습니다. 일하시는 분, 오늘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 얼굴색이 흙빛이네. 평생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냥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요. 노신사는 깨끗한 손수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손수건 모서리에는 고급스러운 자수가 놓여 있었고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났습니다. 이런 물건을 기사식당에서 쓰는 사람이라니. 나는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런 좋은 걸? 노신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참 정직하게 일하시네요. 반찬도 매일 정갈하고. 저기, 내일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나물 좀 묻혀줄 수 있겠소? 제 돈은 섭섭지 않게 더 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빳빳한 신권 몇 장을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멸시로 구겨진 내 마음을 이 낯선 노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림질하듯 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일 정성껏 묻혀드리겠습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가며 식당 문 밖에 서 있던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히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니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들은 이미 공항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현관에는 짐을 싸며 어질러 놓은 옷가지들이 그대로 널려 있고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써놓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반찬 상하기 전에 드세요. 쓰레기는 화요일이 재활용 날이니까 꼭 분리수거 하시고요. 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겨놓은 반찬이라는 것들은 죄다 저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 뿐이었습니다. 시든 상추, 굳어버린 밥, 쉰내 나는 된장찌개. 나는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집, 고요한 밤. 나는 주머니에서 오늘 노신사가 준 돈을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평소 일당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을 모으고 또 모으면 언젠가 나도 저들처럼 당당하게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나는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버리고 간 여행 잡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푸른 바다 위를 항해하는 거대한 크루즈 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를 여기서 보내라는 문구가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 내 인생도 저 바다 위에 있을지 누가 알아. 언제까지 남이 먹다 남은 밥이나 치우며 살 순 없지.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커다란 쇼핑백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손주 재혁이는 새로 산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재혁이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여전히 나를 반겨주는구나 싶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바다에서 수영했어요. 아빠가 튜브도 사줬어요.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서운함도 잠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가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그 냄새. 정말 어디 가셨다 오신 거예요? 집에만 계셨으면 이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나는 얼른 손을 씻으러 가며 둘러댔습니다. 아, 오늘 동네 마트에 잠깐 다녀왔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구나. 아들이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나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왔어요. 엄마 선물도 샀는데. 아들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공항 면세점에서 산 듯한 작은 핸드크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걸 보니 급하게 산 모양입니다. 고맙다, 진우야. 나는 억지로 웃으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명품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수백만 원어치 가방을 사오면서 시어머니에게는 핸드크림. 그 격차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다시 투덜거립니다. 아, 진짜. 집에 이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 우리 가구의 냄새 다 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진우 씨, 내일 방향제 사오세요. 좋은 거로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미진이 요즘 승진 문제로 정말 예민해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참으라는 말. 평생을 참으며 살았는데 또 참으라는 말. 하지만 이제 내게는 참지 않아도 될 비밀이 생겼습니다. 내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돈뭉치가 나에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너는 자유로워질 거야. 그날 이후로 나의 이중 생활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르게 나가 식당 일을 하고 오후에는 정확히 며느리 퇴근 시간 30분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특히 그 노신사, 최 어르신과의 대화 시간은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최 어르신이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오셨습니다. 영자 씨, 오늘 제가 좀 일찍 왔네요. 나는 정성껏 반찬을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최 어르신은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하셨습니다. 이 맛, 제 어머니 손맛이 이랬습니다. 영자 씨, 당신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 있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말에 나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선생님. 그냥 평생 해온 일이라 손에 익은 것뿐입니다. 최 어르신이 식사를 마치고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영자 씨, 실례가 안 된다면 가족들은 당신이 여기서 일하는 거 아시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알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최 어르신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왜 숨어서 일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떳떳하게 대접받아야 할 뿐인데. 그때 식당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최 사장님. 오늘 점심에 예약 들어온 회사 단체 손님들 곧 오신대요. 자리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최 사장님? 나는 깜짝 놀라 최 어르신을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이 사장님이세요? 최 어르신이 난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 그게 사실 이 건물 주인이 접니다. 이 식당만이 아니라 이 일대 상가 건물 몇 개를 소유하고 있지요. 하지만 전 그냥 영자 씨의 음식이 좋아서 오는 단골일 뿐입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그저 평범한 노신사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 일대 건물주였다니.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곧 벌어졌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여자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괜찮아요? 좀 낡아 보이는데. 어쩔 수 없잖아. 회사 앞에 마땅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그냥 빨리 먹고 나가자.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며느리 미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주방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일행은 바로 내가 서 있던 테이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나를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저쪽 테이블 서빙 좀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점심시간이라 다른 직원들 손이 모자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앞치마를 고쳐 두르고 물잔을 들고 며느리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물잔을 놓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렸습니다. 여기 주문이요. 제육볶음 3인분이요. 나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옆에 앉은 동료가 나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어머, 미진아. 저 할머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일어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야, 나 갑자기 배 아파. 미안한데 너희끼리 먹어. 나 먼저 갈게. 며느리는 계산도 하지 않고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동료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나는 주방 구석에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들켰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했습니다. 최 어르신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자 씨, 괜찮으십니까? 방금 나간 분이 혹시... 네, 제 며느리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당신이 여기서 일하는 걸 몰랐단 말입니까? 네, 이제 알았으니 집에 가면 난리가 날 겁니다. 최 어르신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자 씨, 당신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일해서 번 돈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떳떳함이란 개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중요한 건 오직 체면과 남의 시선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진이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그 옆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꼬집고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오늘 식당에서. 닥치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제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 지저분한 기사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계세요? 제 회사 동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 집 생활비가 모자라요? 아님 제가 밥을 굶겼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수치심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는지 아세요? 여자라는 이유로, 애 있다는 이유로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아세요? 겨우겨우 과장까지 올라왔는데 시어머니가 식당 서빙한다는 소문 나면 저 끝이에요. 끝. 아들이 조심스럽게 며느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진아, 진정해. 엄마도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당신은 맨날 그렇게 어머니 편만 들잖아요.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아니야, 나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둘 다 이해하려고. 엄마, 정말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한테 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지. 왜 몰래 일을 하신 거예요?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너희가 전기세 아깝다고, 물값 아깝다고 할 때 나도 떳떳하게 내 돈으로 내고 싶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며느리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떳떳요? 어머니가 그 지저분한 식당 냄새 묻혀와서 우리의 옷 만지는 게 떳떳한 거예요? 미진아. 아들이 처음으로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우리 재혁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는데. 며느리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에요? 아내 편이에요? 엄마 편이에요?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셋 다 좀 진정하고 얘기하자는 거야. 엄마도 미진이도 다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야.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유? 제가 승진 누락된 거 아세요? 이번에 또 떨어졌어요. 같이 들어온 남자 후배가 저 건너뛰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집에 와서는 시어머니 눈치 보고 이제 동료들한테까지 우리 집 사정. 들통나면 저 어떻게 살아요. 아들이 며느리를 안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몸을 피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나도 내 마음 모르는 건 아니다. 회사 생활이 힘든 거, 승진 못한 게 억울한 거, 다 안다. 하지만 그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냄새난다고 모욕해도 되는 이유가 되냐? 며느리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회사 단톡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동료들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진 과장 시어머니 식당에서 일하신대 키읔키읔. 아, 그래서 갑자기 도망친 거구나.
어쩐지 미진이 요즘 점심값도 아끼던데. 집안 사정 어려운가 봄.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내렸습니다. 보세요. 벌써 다 퍼졌어요. 월요일에 회사 가면 저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어머니는 제 인생 생각 안 하세요? 아들이 휴대폰을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엄마, 이건 좀 심각한데.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우야, 내 엄마가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냐?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새벽 시장에서 좌판 펼치고 떡볶이 팔아서 너 학원비 댔다. 그때는 창피하지 않았니? 아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때는 제가 어렸고 엄마가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제가 돈 벌잖아요. 엄마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너희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냐? 전기세 아깝다고, 물값 아깝다고 잔소리 들으면서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엄마, 그건 미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런 거고, 제가 잘 얘기할게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 얘기한다고요? 당신은 맨날 그렇게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있기만 하잖아요.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좋은 사람이려고만 하고.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진아,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평화롭게 살았으면 하는 거야. 엄마도 우리 엄만데 당신도 내 아닌데. 평화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왕따 당하게 생겼는데 무슨 평화요? 어머니, 제발 그 식당 일 그만두세요. 이미 소문 난 거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더 이상 일하시는 모습 들키지는 말아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나는 내 돈 벌 거다. 더 이상 너희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우 씨, 어머니 좀 말려요. 아들이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제발. 미진이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미진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럼 나는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저 오늘 친정 갈래요. 어머니랑 같은 공기 못 마시겠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미진아, 제발.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있어요. 저는 지쳤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나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진짜 힘들어요. 중간에 끼어서. 나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내 아들도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한계였습니다. 진우야.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지쳤다. 너희 눈치 보면서 냄새난다는 소리 들으면서.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나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최 어르신이 특별히 더 주신 돈까지 합쳐서 제법 묵직한 무게가 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적어도 한동안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아들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아, 제발 집에 와.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응? 제발.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며느리 편을 들 것이라는 걸. 엄마는 참으면 그만이지만 아내는 집을 나가버리니까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며느리의 차가운 눈초리를 견뎌야 하고 아들의 난처한 표정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아니,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밤새 전화를 했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사 끝나고 미진이 친정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재혁이는 유치원 끝나면 엄마가 데려다 주세요. 그래, 알았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현관을 나서다가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식당 일 계속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계속할 거다.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는 평소처럼 기사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식당에 들어서자 최 어르신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오신 모양입니다. 영자 씨, 어제 집에 가서 힘드셨죠? 최 어르신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들킬 일이었으니까요. 최 어르신이 자리에 앉으시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영자 씨, 실은 제가 오늘 당신께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일찍 왔습니다. 나는 물잔을 놓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건물만이 아니라 이 근방 상가 건물 몇 채와 주거용 빌라를 몇 개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전 그냥 영자 씨의 음식이 좋아서 매일 오는 단골일 뿐입니다. 네, 선생님이 건물 주셨어요? 나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최 어르신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영자 씨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지금까지 숨겼습니다. 전 그냥 영자 씨가 편하게 대해주는 게 좋았거든요. 최 어르신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면서 이 근방 식당들을 다니며 끼니를 때웠죠. 그러다 이 식당에서 영자 씨가 무친 나물을 먹었는데 먼저 간 아내 손맛이 느껴지더군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최 어르신이 내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영자 씨,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손맛은 정성이에요. 그런 당신이 왜 숨어서 눈치 보며 일해야 합니까? 당신은 떳떳하게 대접받아야 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네일 뿐인걸요. 최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영자 씨, 제가 그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손님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최 어르신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영자 씨 댁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빌라 이름을 말했습니다. 최 어르신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 빌라요? 그곳도 제 소유입니다. 네, 제 아들 내외 명의예요. 전세로 살고 있고요. 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빌라 전세 계약들 제가 다 관리하는데 영자 씨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나는 아들 이름을 말했습니다. 최 어르신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 확인하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 최 어르신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영자 씨가 그 집에서 나오셔야 할 일이 생기신다면 제 소유 건물 중에 깨끗한 원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물론 월세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 신세는 못 씁니다. 나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최 어르신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신세가 아닙니다. 제가 영자 씨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 겁니다. 이 늙은이가 매일 밥 먹으러 와서 당신 손 아프게 하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최 어르신이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거기에는 최승호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유치원에서 손주를 데려오는 길에 나는 계속 최 어르신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대접받아야 할 분. 정말 나에게도 그럴 자격이 있을까? 손주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계속 웃고 계세요? 나는 그제야 내가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아들도 일찍 퇴근한 모양입니다.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엄마 하며 달려가자 며느리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뭐? 나는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미진이가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해요. 동료들 시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끼리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들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생활비예요. 원룸 하나 구하셔서 거기서 지내시면 제가 매달 조금씩 보내드릴게요. 며느리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연세면 기초연금도 나오시잖아요. 그거랑 진우 씨가 드리는 거면 충분히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우야, 이게 내 진심이냐?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미진이도 생각해야 하고, 이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좋다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나갈게. 며느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갈 데는 있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낡은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았지만 내 것이라곤 몇 벌 안 되는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나 혼자 좀 있고 싶다. 내일 아침에 나갈게. 복도에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들을 끊었습니다. 진우 씨, 들어와요. 어머니도 쉬셔야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최 어르신이 준 명함을 꺼내 쳐다봤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낮에 말씀하신 그 원룸, 혹시 아직 괜찮으신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영자 씨. 내일 아침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갈 곳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보따리를 들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아들이 놓고 간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손주 재혁이의 작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벗어놓은 신발. 나는 그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들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진짜 가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다. 아들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좋은 아들이 못 돼서. 나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진우야, 너는 좋은 아들이다. 다만 이제 내 가정이 우선이어야 하는 거지. 엄마도 이해한다. 갈 데는 있으세요? 혹시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갈 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가지고 가세요. 제발. 나는 이번에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재혁이 잘 키워라. 그리고 미진이한테 잘해줘.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라,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볼게. 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나서니 최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말끔한 옷차림에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든 보온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영자 씨,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라도 드시면서 가시죠. 최 어르신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최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자 씨, 오늘부터는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편히 지내세요. 그 원룸은 제가 비워둔 지 오래된 곳이라 먼지만 좀 털면 됩니다. 가구며 가전은 다 있으니 걱정 마세요. 차에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최 어르신이 운전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영자 씨, 아드님께서 많이 속상해 하셨죠? 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며느리가 원하는데 제가 버티고 있으면 그 집안이 편할 날이 없죠. 최 어르신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모시는 게 힘든 모양입니다. 제 조카들도 비슷해요. 다들 자기 가정 꾸리기에 바빠서. 원룸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아담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주방과 화장실이 딸려 있었고 창문으로는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최 어르신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좀 작긴 하지만 혼자 지내시기엔 괜찮을 겁니다. 근처에 시장도 있고 병원도 가까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월세는 제가 식당에서 번 돈으로. 최 어르신이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영자 씨가 식당에서 일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도움입니다. 그리고 최 어르신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영자 씨 아드님 댁 전세 계약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번 달 말이 만기더군요.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번 달 말이요? 네. 원래 집주인이었던 분이 제게 그 빌라를 넘기면서 모든 세입자 계약을 제가 검토하게 됐거든요. 아드님 부부가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곧 통보가 갈 겁니다. 최 어르신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애들이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건물주로서 모든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건 아니지만 그 빌라는 좀 특별한 경우거든요. 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내쫓았는데 정작 그들도 집을 잃을 위기라니. 선생님, 그럼 아이들한테 미리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최 어르신이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영자 씨는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본인을 그렇게 대한 사람들인데도 걱정을 하시네요. 그래도 손주도 있고 아들도 제 자식인데요. 최 어르신이 내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일단 영자 씨부터 여기서 안정을 찾으세요. 그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무리하게 내보내진 않을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을 순 있겠죠. 그날부터 나는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를 켜도 물을 써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 재혁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요. 주말에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좋다. 재혁이 보고 싶구나. 아들의 목소리에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좋은 아들이 못 돼서. 그만해라, 진우야. 너도 내 가정 지켜야지.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산다. 전화를 끊고 나니 최 어르신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영자 씨,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실까요? 제가 맛있는 곳 알아요.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내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얼굴. 당당하게 내 돈으로 사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한 날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자리니까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영자, 이제부터 당당하게 살자.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엔 식당에 나가 일하고 저녁엔 최 어르신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어르신은 돌아가신 부인 이야기를, 나는 젊은 시절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영자 씨, 아드님 댁에 오늘 전세 만기 통보가 갔을 겁니다. 제 비서가 오늘 안내를 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최 어르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빌라는 제가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영자 씨 아드님 댁도 예외는 아니죠. 선생님,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재계약 못하는 건 당연하죠. 최 어르신이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 가족인데 제가 이러는 게 맞나 싶어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제 일로 선생님이 손해보실 순 없죠. 애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최 어르신이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아드님 부부가 저희 사무실로 오기로 했습니다. 재계약 건으로 상담을 하려고요. 혹시 영자 씨도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제가요?
왜요? 최 어르신이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영자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보게 해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번 일의 최종 결정은 영자 씨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최 어르신의 사무실 안쪽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문틈으로 접견실이 보였습니다. 이시정각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아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의 비서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어떻게 이런 큰 건물주가 우리 집주인이었다니. 재계약 안 해준대.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미진아. 내가 잘 말해볼게. 우리 재혁이도 있고 이사갈 형편도 안 되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요즘 너무 힘들고 집까지 이러면 나 진짜 어떻게 살아. 그때 최 어르신이 접견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저희가 전세 재계약 건으로. 최 어르신이 자리에 앉으시며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댁이 살고 계신 빌라 말이죠. 며느리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기가 정말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이도 어리고 유치원도 옮겨야 하고 제발 한 번만 재계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최 어르신이 잠시 서류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건물은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세입자 정리가 불가피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말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들이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쉽게 이사하기가. 최 어르신이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최근에 따로 나가 계신데요. 며느리가 얼른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독립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원룸 구해드렸습니다. 최 어르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를 원룸으로 내보내시고 댁들은 편하게 계시는 거군요. 며느리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 나가시겠다고. 됐습니다. 최 어르신이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을 모셔오겠습니다. 최 어르신이 안쪽 방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접견실로 걸어 들어가는 나를 본 며느리와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얼어붙은 채 나를 쳐다봤습니다. 최 어르신이 소개하셨습니다. 이분이 한영자 씨입니다. 제 오랜 친구이자 이 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진아, 진우야. 놀랐지? 아들이 다가오려다 멈칫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나는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앉아라, 진우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죄송했어요. 아들도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재혁이 생각해서라도. 일어나라, 진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 건 보기 싫다.
앉아서 얘기하자. 아들이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안다. 냄새난다고, 전기세 아깝다고, 민폐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이 집을 나왔다. 며느리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말이다. 나는 최 어르신을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이 집 재계약해 주셔야겠습니다. 최 어르신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영자 씨? 며느리와 아들도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제 손주 재혁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도 진우는 내 아들이고 미진이는 내 며느리예요. 이 집을 빌려주세요. 대신 나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신 나는 너희랑 다시 살지 않을 거다. 나는 내 집에서 내가 번 돈으로 당당하게 살 거야. 하지만 다시는 나를 공짜 식모로 부르지 마라.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최 어르신이 나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영자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진우야, 미진아. 재혁이 잘 키워라. 할머니는 가끔 보러 올게.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아들이 뛰어와 나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너 사랑한다, 진우야.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나는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진아, 너도 힘들었던 거 안다. 회사 생활 힘들고 승진 못한 것도 속상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란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는 최 어르신과 함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자 씨, 오늘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신 거죠. 복수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선생님. 이건 독립이에요. 나는 그저 나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도 미워할 순 없어요. 하지만 다시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순 없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존엄한 독립입니다. 최 어르신이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영자 씨, 당신은 정말 품격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빛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은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제 작은 집이지만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최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영자 씨.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내 작은 원룸에서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내 음식을 드시며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역시 영자 씨 손맛은 최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한영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두 번째 인생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기사식당에서 일했고
작은 원룸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 재혁이가 아들과 함께 나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몇 번은 오지 않았지만 한 달쯤 지나서부터는 함께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혁이가 내 원룸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작지만 좋아요. 할머니 냄새만 나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예요. 적지만 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미진아. 나는 내가 번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그 돈은 재혁이 학원비에 보태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 그만하자.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회사에서 힘들었잖니. 이제 좀 나아졌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은 좀 괜찮아졌어요. 동료들이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제가 당당하게 일하니까 이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설거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너는 재혁이랑 놀아줘라.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어르신이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십니까? 제가 좋은 곳 발견했는데 같이 가시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죠, 선생님. 몇 시에 뵐까요? 최근 들어 최 어르신과 나는 자주 만났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저 편안한 동반자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곁을 지켜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날 저녁 최 어르신은 나를 한강변 산책로로 데려가셨습니다. 영자 씨, 여기서 크루즈가 출발합니다. 한강 야경을 보며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죠. 나는 놀라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크루즈요? 그런 비싼 곳은?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최 어르신이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영자 씨와 함께 특별한 저녁을 보내고 싶었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 생일이셨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영자 씨가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요. 최 어르신이 내 손을 살짝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욕심을 부려보고 싶었습니다. 제 생일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크루즈에 오르니 한강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여의도 불빛들이 물 위에 반짝였고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갔습니다. 최 어르신이 창가 자리로 나를 안내하셨습니다. 영자 씨, 저기 보이는 저 아파트가 제가 처음 장만한 건물입니다. 40년 전 제 어머니와 함께 국밥집을 하며 모은 돈으로 샀죠. 그랬군요. 나는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어르신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건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후회했어요. 성공한 뒤에 효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때는 어머니가 안 계시더군요. 최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를 만났을 때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못해드린 것들을 영자 씨를 통해 갚고 싶었어요. 선생님, 나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냄새나는 노인네로 살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제게 존엄을 찾아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야경을 바라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최 어르신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영자 씨, 이건 제 어머니 유품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끼고 계시던 반지인데 영자 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이런 귀한 것은. 최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영자 씨 같은 분이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고 자식 위에 모든 걸 바치셨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영자 씨를 무척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받아주세요. 제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게 해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은반지였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선생님.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최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자 씨. 크루즈가 천천히 한강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내쫓은 그날,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진우야, 미진아. 너희가 나를 내보낸 그날, 엄마는 서러웠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냄새난다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었구나. 나는 이제 안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너희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찾은 거였어. 미진아,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승진 못한 게 억울했겠지. 그 스트레스를 시어머니한테 풀었던 거잖니. 이제는 이해한다. 진우야, 너도 힘들었지? 엄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착한 아들이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는데 둘 다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괴로웠을 거야. 엄마가 이해한다. 그래서 엄마는 너희를 축복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재혁이 잘 키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다만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 집이 아니라 내 집에서, 너희 돈이 아니라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살 거다. 주말엔 재혁이 보러 갈게. 그리고 가끔은 너희도 엄마 보러 와라. 이제 우리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는 독립된 어른들로 만나자.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엄마는 이제 행복하다. 진짜 행복해. 엄마를 내보내줘서 고맙다. 덕분에 엄마는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어. 사랑한다, 진우야. 사랑한다, 미진아. 그리고 우리 재혁이도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최 어르신이 벌써 와 계셨습니다. 영자 씨, 오늘 아침 참 상쾌하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활짝 웃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아침 제가 편지를 한 통 보냈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푸는 편지요. 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셨겠네요. 네, 이제 정말 자유입니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북적이는 식당에서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릇을 나르고 반찬을 채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예전엔 이 일이 숨어서 해야 하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내 일이었습니다. 퇴근길 나는 슈퍼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원룸에 들어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파를 다졌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구수한 된장 냄새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밥상을 차려 앉으니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진우야. 이번 주말엔 재혁이 데리고 놀러 오너라. 네, 엄마. 꼭 갈게요. 미진이도 같이 가고 싶대요. 그래, 그러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통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 한영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존엄하게 산다는 것은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작은 원룸, 식당 1, 최어르신과의 차 한 잔, 주말에 손주 방문. 이것이 내 두 번째 인생입니다. 평범하지만 당당하고 소박하지만 존엄한 삶입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히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말했습니다. 한영자,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살자. 넌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날 밤 나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식당에 나가 일할 것이고 최 어르신과 차를 마실 것이고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나는 이 삶이 행복합니다. 오늘 사연의 영자 씨는 며느리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한 건 복수가 아니라 존엄한 독립이었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언제든 새로운 인생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당신만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은빛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